네. 세 번째 강의신데요. 처음에는 그 언어 일학으로 언어로 네네. 그 기억하시죠? 언어로 정말 저에게 많은 충격을 줬는데 두 번째는 또 청각 장애인 네. 그 농아들의 그런 일상생활로 많이 울림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를 읽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정말 기대도 많이 됩니다. 네. 다 준비되셨죠? 네.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뵈서 정말 또 저의 그 삶에 그 보석이 하나씩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좀 긴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천천히 하려고 하니까 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오기 좋을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제가 일단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삶의 의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이신가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저기 빅토르 프랑클의 영성과 지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 선생님들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죽음의 수용소도 염두를 두지만 그 이분이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쓴 강의가 있는데, 한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책으로 묶인 책이 있어요. 그게 삶의 물음에 애라고 대답하라. 이 책을 가지고 저희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읽으신 죽음의 수용소하고 그 같이 생각을 하시면 공통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현장감이 바로 수용소에서 나오셔가지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잠깐만요. 근데 이 죽음 삶에 대해 애라고 대답하라 하는 그 책 제목은 프리츠 레너베다. 이분도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이분은 그 작곡가였어요. 작곡가였는데 가극을 작곡했었던 상당히 알려진 작곡가였는데,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 계시면서 이거를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죠. 작사를 하고 언젠가는 자유롭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짓고 노래도 지었지만 결국 1942년에 자유의 몸이 되지 않고 못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세상을 뜬 분입니다. 이분의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부헨 발트여,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네. 너는 나의 운명이기에. 너를 떠난 사람은 비로소 알 수 있으리 자유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오 부헨 발트여, 우리는 통곡하지 않고 슬퍼한다네. 그리곤 우리 운명이 무엇일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삶에 대해 애라고 말하리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잠깐만요. 자유로울 것이기에. 이게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된 겁니다. 이거 부헨발트라는 게 그 수용소의 자리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심보리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자유를 자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세상을 뜨더라도, 저 세상을 간다 그래도 그 희망을 안고 떠나갔던 한 사람, 그 작곡가의 시를 가지고 이 빅토 프랑클은 아마 이 강의의 책 제목을 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삶과 죽음, 우리는 모두 삶과 죽음의 양면을 살고 있는데, 죽음은 실패고 삶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기간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죽음조차도 삶과 연결되며 있으면서 의미 있는 죽음,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한 죽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아마 빅터 프랑클도 아마 동감하면서 이거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빅터 프랑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대체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905년, 그러니까 태어나서 1997년에 92세의 생일을 사시다가 하시는데, 좀 이건 아마 60대, 70대 때쯤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빅터 프랑클의 손자가 빅터 프랑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근데 손자는 프랑스에 살면서 다큐멘터리 제작자인데 빅터 앤드 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굉장히 유머도 있고 긍정적이고 손자가 찍은 다큐멘터리를 봐도 아주 우리가 빅터 프랑클 죽음의 수용소 하면 굉장히 짓누르는 그런 이거고, 왠지 말하기도 경외로워서 말하기도 힘든 아주 어두운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빅터 프랑클의 영상을 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에너제틱하고 그리고 유머도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삶을 시작했고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삶으로 마감을 했는지 짤막하게 연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되기 직전이죠. 1905년 3월 오스트리아 빈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때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터 프랑클이 어떤 사회에서 태어나서 어떤 그 감성을 이렇게 성숙시켰냐 걸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병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그 다민족 다언어의 시대이죠. 그리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그래서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의 언어학자들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대동아 문화 공영권을 만들 때 여러 민족들을 해서 일본 대제국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한 하나의 참고가 많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러시아 혁명 전에 소련이 러시아 혁명 때 다양한 민족들을 노동자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을 어떻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재편성시킬까 할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또 하나의 참고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빅터 프랑클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의 그런 속에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1923년 고등학교 졸업 논문을 쇼펜하우에 대해서 썼다고 그래요. 쇼펜하우에 관한 정신분석을 썼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은 또 프로이하고 펜팔을 하게 돼요. 서신 교환을 하게 돼서, 그리고 1925년 빈 대학교 의대에 입학하면서 프로이트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정신의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프로이트하고 약간 다른, 그러니까 로고세라피라는 거를 이분이 이렇게 창출을 하는데,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이지만 빅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정신의학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데가 좀 재밌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봐도, 그래서 프로이트와
빈 대학교에서 이제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시절 때도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이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상담소를 설치하고 이것도 내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당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에는 지금 우리 한국처럼 그 입시 경쟁이 치열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면 뭐 대학 다 들어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당시 굉장히 과열된 교육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빅터 프랑크는 거기를 대항하기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학생 성적표를 교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또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클이 상담소를 경영했던 시기에는 단 한 건의 학생 자살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 성적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 그래서 이것도 참 재미있는 새로운 사실을 제가 공부하면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930년에 그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어떤 주제로 했냐면 의기소침하고 정신분열. 그러니까 의기소침도 일종의 정신적인 뭐라 그러나 장애라고 하는 정신적인 그 아픔으로 이렇게 봤던 모양입니다. 의기소침과 정신분열을 주제로 해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의학 박사 취득을 한 다음에 인턴을 했고 그리고 1933년부터 5년 동안 빈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여성 자살 미수자 병동을 책임지면서 매년 3,000명 이상의 자살 위험 여성들을 돌고 굉장히 이미 뭐라 그러나 굉장히 자기 역량이 커지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그리고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뭐 직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성들도 자살 미수자가 많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강제 수용소로 전쟁에 가서 유대인이라는 그 렛대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강제 수용소에 갔는데, 근데 처음엔 체코의 테레친 강제 수용소로 부모와 함께 강제 수용소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거쳐서 트리크하움의 다카우 수용소에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체코에서 폴란드에서 그 다음에 폴란드에 또 트리크하임이라는 그런 수용소에 옮겨집니다. 그걸 옮겨질 때마다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과 이런 게 따랐겠죠.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 그리고 1945년 4월에 미군에 의해서 풀려났지만 그 강제 수용소에서 모두를 잃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아내 모두를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석방이 된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심리의학회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1947년에 또 어떤 재혼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 재혼한 여성이 빅터 프랑클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동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빅터 프랑클은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 로봇 테라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반영을 그리고 1997년 9월 아주 지금도 92세면 상당히 긴 생을 사셨다고 하는데 97년 그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92년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빅터 프랑클이 살아온 92년간의 생을 보면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극한 상황에서 이분은 어떻게 극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어떻게 변환시켰는지 삶의 의미로 변환시켰는지 그리고 그 삶의 의미가 이분의 책에서 나와지만은 얄팍한 낙관주의가는 결코 아닙니다. 얄팍한 낙관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무지에 빠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오래 숙성되고 발효된 고통을 발효시키고 숙성시켜서 그것을 삶의 의지로 바꿔, 삶의 의미로 바꿔서 주위 사람들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삶의 의지로 쪽으로 걷게 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저를 비롯해 아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조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금방 절망하고 또 의기소침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쁜 상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아마 이 빅터 프랑클을 생각을 하면은, 빅터 프랑클이 걸어 나온 길을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걷는 길은 너무나 잘 정돈된, 그리고 어려움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게 아닐까. 그렇지만은 빅터 프랑클이 이 책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고통이나 고뇌는 어떤 것이 무겁고 어떤 것이 가볍고 해서 비교할 만한, 그리고 어떤 것이 무겁고 가볍고 하는 감량을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빅터 프랑클의 고뇌와 고통이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21세기에 사는 사회에서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도 이러한 빅터 프랑클을 보면은, 잠깐만요. 빅터 프랑클의 그거를 고통, 고뇌와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도 고통, 고뇌를 짊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뚫고 나가는 의지, 그리고 이 빅터 프랑크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굉장히 명랑해요. 상당히 명랑하고 유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랑크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대체로 이제 지금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보를 봤는데, 빅터 프랑크는 여러 정체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부모님의 아들, 세상을 떠난 아내, 남편, 아니면 환자로서의 나중에 딸을 낳게 되는데 딸의 아버지, 이렇게 있으시지만 빅터 프랑클의 가장 큰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를 들자면은, 첫째가 유대인으로서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랑클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삶을 돌파해 나가고,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의미로 만들고, 그 고통을 어떨 때는 기쁨으로 만들고 보람으로 만들어 갔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한테는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의 모든 가족을 잃었듯이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랑클한테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인 것은 굉장히 삶에 있어서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과 의사. 이분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사로서의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신과 의사를 자기는 의료 사제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제라고 생각을 하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그러면 유태인으로서의 이 빅터 프랑클의 정체성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대인 빅터 프랑클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물음을 던졌을 때 의외로 잘 몰라요. 우리 주위에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우슈비츠, 그리고 굉장히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그런 조각조각은 알지만 도대체 유대인은 누구인가,
누구를 유태인이라고 그런가. 근데 뭐 굉장히 머리가 좋다, 뭐 천재가 많다, 뭐 이런 조각조각의 그런 소문 같은 것을 아는데 실제로 유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태인들을 보면 안네 프랑크 있고, 그리고 이런 소녀가 있고, 트로츠키 같은 혁명가도 있죠. 트로츠키 그 러시아 혁명 때. 그리고 하이네 같은 시인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로이터스 통신을 만든 통신사에 엄청 그 유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프카도 있고, 그리고 작곡가의 마라도 있고, 나중에 제가 그림을 조금 올렸습니다만 모딜리아니 같은 화가, 그리고 샤갈이라는 화가, 그리고 뭐 부자들도 많고요. 뭐 엄청 많죠. 그래서 근데 이런 유명 인사들의 유태인은 아는데 도대체 유태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유태인에 대한 제가 이런 건 굉장히 또 재미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때 유태인의 EDC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고 유태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민족 계통이더라고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유태인은 누가 유태인이냐, 세계 각지에 있는 유태인을 모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을 유태인이라고 규정할까 했을 때 귀환법을 만들었어요. 1950년 7월 달에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유태인으로서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유태인이라는 것은 유태인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태어난 사람. 아버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종모법이라 그러죠. 우리 조선시대 때 노예도 종모법, 어머니가 노예면 노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태인의 경우는 어머니가 먼저 유태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닌 경우는 유태인이라고 판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유대교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선교하죠.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유대교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대교인 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정한 신체적인 체질을 가진 인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배우나 뭐 이야기할 때 코에 특징이 있어가지고 메브리코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그룹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유대인은 정말 세계 각지에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 있어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도 유태인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고 그래서 그 피부색에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흑인 아프리카도 흑인의 유태인도 있죠. 근데 저희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들이 유태인에 대한 정보 및 이미지는 대부분이 서양의 유대인간을 판단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머리가 좋고 그렇지만 왠지 그 장사에 너무 능하고 그리고 약간 사기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서 나오죠.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저희들 유태인의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나 그 유태인들이 받았던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봐요.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저런 고통을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유태인은 좀 특별해. 베니스 상인에서도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무 또 그런 거 하면 너무 막 천재야. 아인슈타인 같이 천재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뭔가 고통을 받은. 그래서 아우슈비츠의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잔혹한 문제인데 왠지 무겁고 말은 하기 어렵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야 하는 그런 의식이 어딘가에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서양의 유태인간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반유태인 그게 있어요. 그 사상에. 근데 그게 참 이상한 게 제가 놀랬던 게
유태인이 없는데 가까이 없는데 유태인에 대한 그 혐오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 학생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교환 유학생으로 온 학생인데 유태인이었어요. 근데 그 일본에 하라주쿠라고 굉장히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그 거리에서 갔더니 그 나치의 그 깃발이 있으면 반유태인의 가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왜 그런 게 형성되었는지는 역사적인 그런 연구는 좀 나와 있긴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지 아예 좀 관심이 좀 없거나 또 어쩌면은 그 일본을 통해서 약간 그 반유태인의 그런 혐오하는 그런 게 조금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태인에 대해서 유태인은 모두가 부자고 모두가 돈은 부자 모두가 뭐 특별한 천재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유태인은 이런 사람이고 우리하고 정말 보편적인 인간이라는 그 사고를 한번 바꿔서 그거를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유태인은 왜 이렇게 유태인이 세계 각지에 이렇게 흘러나갔냐면 뭐 구약성서에 나온 것처럼 1세기경에 로마가 그 식민지를 했을 때 추방돼서 이산을 했다. 그래서 요즘 여기저기서 디아스포라란 말을 많이 쓰는데 디아스포라의 원조가 이 유태인들의 그 추방 이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그 중동에서 이렇게 이산됐을 때 그 큰 흐름이 세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흐름이 아슈케나즈 유태인. 이것은 아슈케나즈라는 게 헤브라이 말로 독일이라는 뜻인데요. 독일에서 지역적으로 생각을 하면 먼저 독일이나 중부 유럽, 동유럽으로 간 유태인들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일의 라인강 근처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그 당시는 중세 때는 이 거주의 이주나 거주의 자유가 없었죠. 대부분이 유럽에서도. 그래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라인강 근처에서 객들을 형성하면서 자기들만의 그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그게 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업을 해야 되죠. 상업을 하면은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오랜 동안 추방을 해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이산을 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그 지역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말하고 이렇게 또 통해야 되죠. 통해야 돼서 이거를 이제 자기들의 그 게트의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쓰는 말은 독일어를 조금 더 자기네식으로 쉽게 이야기한 아마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디시라고 독일어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독일어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격변화라든가 뭐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그거를 좀 간략하게 만든 언어로 해서 그거를 이디시라는 언어로 자기네들끼리 쓰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시케나즈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디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디시가 그 사회주의 혁명을 했던 엥겔스가 아주 싫어했단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덜 떨어진 언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엥겔스가 그런 말을 하면서 유태인에 대한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것을 글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아슈케나즈 유태인들은 이제 아마 그럼 빅토르 프랑크도 아마 아슈케나즈 유태인의 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제 흐름은 스파라드 유태인, 스페인계 남쪽으로 갔어요. 이 사람들은 이디시를 쓰지 않고 전혀 또 다른 유태인들이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태인 디아스포라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아슈케나즈하고 스파라드 두 가지 스페인계 유태인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아프리카, 중근동, 러시아 등의
여기 속하지 않는 좀 소규모의 이렇게 디아스포라를 하는 큰 있었죠. 샤갈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색채로 그림을 그렸던 샤갈을 그림을 보면은 이 샤갈은 러시아의 유대인인데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이디시를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샤갈을 그림을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디시예요. 자기의 정체에서. 제가 일본에 유학 와가지고 석사과정 때 일본에서 샤갈 그림 전람회가 있었어요.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옆에 조그만 거에 이디시의 그림 을 보는 게 아주 굉장히 저한테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태인은 한 덩어리의 유태인이 아니라 이렇게 유태인이라고 해도 내부에는 몇 가지 흐름이 있다. 그리고 그림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슈케나즈하고 스파라다. 그러니까 독일 쪽하고 스페인계. 그리고 아프리카, 중분동, 러시아 이렇게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정교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빅터 프랑크의 정체성은 어땠는지.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사실은 정신과뿐만 아니라 뇌신경과 수술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래요. 아주 훌륭한 뇌신경과의 의사로서의. 그래서 이분은 근데 의사라는 의료 사제직이라고. 사제가 아마 독일어로 질조르게라는 게 이제 독일어가 사제, 그러니까 파스트로 사제로서의 의사라는 사명의식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런 사제가 고독하고 힘든 영혼을 보살피고 봉사하듯이 의사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의사는 도움이다. 그래서 1946년에 의료사제직이라는 책을 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길로 자기가 안에서 배양됐던, 그리고 프로이드를 만나고 의대에서 공부하고 청년 상담소에서 청소년들을 상담을 하고, 그리고 여성 자살 미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봄 속에서 확고해진 빅터 프랑크의 신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신념은 이분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의사는 가능한 한 구제하고 도와주고 치료할 수 없으면 보살필수록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그렇게 더 확실하게 된 게 뭐냐면은 나치가 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집단 학살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정신병동 사람들을 전부 죽였고, 그리고 성소수자들도 죽였고, 그렇게 그 근저가 이제 토대가 그 사람 나치가 했던 집단 학살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치병 환자인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죽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안락사하고도 좀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빅터 프랑크는 의사에게는 불치병 환자들의 삶의 가치나 무가치를 판결할 권리가 없다. 의사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는 도움이라는 거죠. 사제라는 거예요. 아픈 영혼, 힘든 영혼을 보살피고 봉사해야지 이거를 가치를 판단해서 이건 죽여도 좋다, 안락사를 시켜도 좋다 하는 이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읽었는데, 불치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분이 오랜 임상 결과 불치병이라는 거는 그거는
정의가 내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인턴들을 데리고 정신병동으로 이렇게 돌았대요. 그런데 그 어떤 환자가 남자 환자인데 완전히 정말 뭐 몸도 막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그런,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먹는 것조차 잊어먹는.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같이 젊은 인턴이 그 저기 사무실로 들어와서 선생님, 저 환자는 정말 저 환자를 위해서 안락사를 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마 선의로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의사는 판결할 권리가 없다고 이제 거절해서. 근데 그 환자가 한 달 후에 점점 낫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지고 자기의 그 치유의 과정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게 아마 저희들이 그 사형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은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정말 감춰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가능성이 언제 꽃을 피울지 모른다는 그런 생명감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그쪽으로 그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여다 보면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불치병, 우리들이 불치병이라든가 뭐 좀 병명을 이야기를 한과 동시에 그 아픈 분들의 삶의 앞으로 여명이 몇 년이라든가 이거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빅터 프랑클의 눈으로 보면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 그 언설이 아닐까, 그런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터 프랑클은 의사로서의 그런 생명을 보는 눈,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확고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좀 저도 감동을 받으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임상에 관한 그런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우리가 저희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는 우리 몸은 우주와 같다, 뭐 신이 만들어내는 예술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그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된 거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물적인 걸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빅터 프랑크는 굉장히 외칩니다. 호소합니다. 의사는 중물성에서 중물성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중물성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중물성에서 바꿔줘서 생명성으로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삶의 물음에 왜라고 대답하라는 책을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독일어판인데 영어로도 이게 영어에서도 굉장히 큰 공감을 얻었던 책이죠. 근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 1946년 3월과 4월에 비는 시민대학에서 3번에 걸쳐서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1901년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와서 1년 되지 않았을 때 시민대학에서 3번을 강연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임박감 있는, 그리고 빅터 프랑클의 의지나 삶의 모습에 대한 확고한 그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 그리고 아우슈비츠 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왠지 너무나 처참해서 너무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눈을 감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분의 책 읽으면 또 다른 용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왜 집단 학살이나 이런 거를
논의해 그 이야기 됐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저한테 자문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집단 학살이나 그런 비극을 보는 게 우리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는 죽음이 실패라는 것에 대한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죽음은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건 어느 의미에서 과정인데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집착을 해서 그걸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세상에서 묘사되는 죽음의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집단 학살에 대한 그 묘사 방법을 에 대한 그 표현 방법을 너무 우리들의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그리고 깊은 구덩이를 판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묻혀버리고 말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길, 그 집단 학살을 포함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 우리가 가는 과정이 하나인데 그거를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그 문체, 그리고 이야기하는 언어,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가깝게, 예, 또 우리 자신의 문제로서 다시 한번 환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터 프랑클도 몇 번 이야기를 나중에 이야기가 됐지만 이 책에서도 강조하지만 모든 문제는 개별적인 거라고 해요. 개별적인 인간의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삶의 물음에 애라고 대답하라고 했을 때 보면은 정말 나치에 대한 그 증오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에는 거의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개별적인 문제다. 시간과 시간과 장소가 다르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강연을 했는데 제1강이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삶의 물음에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제3강이 실현의 실험, 강제수용소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제1강만 이렇게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강, 3강하고도 좀 연결이 되지만 이건 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예, 좀 다른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1강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용소에 나와서 전쟁이 끝났을 때 저희들은 전쟁이 시작하고 전쟁이 끝났다 하는 거기에 전쟁하고 끝난 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별로 저희들이 전쟁을 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정말 어려운 굉장히 생각하면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터 프랑클도 그 전쟁 후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폭격으로 영혼이 전부 불타버렸다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희박하고 엄청 말세적 분위기가 굉장히 깔려 있었다. 그리고 프랭클은 숙명령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숙명령은 허무지가 되니까. 그리고 많은 변절을 경험을 했고 너무나 많은 외적 붕괴와 내적 붕괴를 경험을 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오히려 전쟁이 끝난 후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너무 그거를. 그래서 영혼이 불타 있고, 그리고 세상을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못했지만, 오늘 주제로는 못했지만, 그 프랑클이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자기 집에 있는데 다 잃었잖아요. 다 부모, 아내까지 살고 있는데 그,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 프랭클린한테 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몰랐다. 그 하나 반응이고 또 하나는 나도 힘들었다. 우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비극이 굉장히 큰 힘이 있을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는 몰랐다. 난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다. 나도 사실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 그래서 그 전쟁이 끝 소용소에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바닥이 꺼질 듯한 그런 절망감 같은 거를 굉장히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거기에서 이제 프랭클은 이 책을 쓴 거죠. 강의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강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프랑클이 이야기를 해요. 삶의 의미, 가치, 존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데 이런 물음이 던져졌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삶의 의미, 가치, 존엄의 의미 없었다는 잃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 세상에 충만돼 삶의 의미, 가치, 존엄이 충만하면 이런 물음을 할 필요가 없죠. 되게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는 도덕이 붕괴됐다는 이야기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랑이 이미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어떤 물음이 나왔을 때는 이미 그게 붕괴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잃고 예안감 고치는 데 대한 물음을 하게 된 거는 이 전쟁 후에 유럽에서 삶의 의미, 가치, 존엄에 대한 굉장히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서양적인 그 지성을 기반으로 해서 프랑클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나오면서 인간은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칸트가 이야기하는 정말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미 그 자본주의의 맹화가 이렇게 터지면서 인간이 노동하는 인간들 대부분이 수단으로 전락되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칸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점점 유럽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강제 수용소는 그래서 강제 수용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서는 아주 인간이 수단 이해의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겨진 삶조차 그 마지막 단말마의 순간까지 착취를 당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일을 시켰죠. 엄청난 노동을 착취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단으로 다만 그리고 정신병동에서 집단 학살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 노동을 못하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한 생명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집단을 시키고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살 가치가 없다고 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제 그런 거 되는데 이제 빅터 프랑크는 이 무의미라는 것은 당시의 선동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의미의 선동을 창출해야 된다고 이제 힘주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용소에서 프랑클이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세월이 우리에게 뭘 보여줬느냐면 우리가 보여줬다.
그 세월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인간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경험에서 그랬냐면은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같은 유대인들의 같이 잠을 자고 이렇게 침식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서로 도울 것 같은데 어떤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힌다고 해요. 괴롭힌 그런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고 프랭클이 경험했던 독일의 상사는 자기 월급으로 시장에 가서 약을 사서 유대인 환자들에게 몰래 나눠준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프랭클은 못쓴 인간이었습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도 권력도 명성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삶도 건강도 행복도 모든 것이 의문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아마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슬펐던 것 중에 참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상상력이 한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녁에 어떤 수프가 나올까? 수프 속에 어떤 수프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추상적인 그 사고는 전혀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그런 걸 전부 박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참담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도 건강도 행복도 모든 것이 의문스러워졌다. 뭐 이거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는 게 좋다.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수용소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것도 의문스러워졌다. 그래서 남는 것은 모든 것은 실존으로 하는 그냥 있는 걸로 하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달아올라 비본질적인 것은 모두 녹아버렸다. 모두 녹아버리고 남는 것은 실존으로 하는 데였더라. 그 세월이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줬다고 이제 프랑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동양의 깨달음, 다른 방법, 이거 굉장히 참혹한 방법으로 깨달으면 깨달음의 일종이죠. 다 녹아서 고통으로 달아서 올라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은 전부 녹아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실존이라는 것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프랑클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존은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의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내릴 때 인간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타자들의 존재, 타자들의 실존이었, 타자들의 잠깐만요. 타자들의 존재, 타자들의 실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로서, 그런데 자신의 존재로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은 사실은 소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실존을 결단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은 아주 소수였다.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수가 이 소수를 이렇게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재미있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국에서 꼰대라 그러나요? 이렇게 들었는데 가르침을 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도 경험이 있지만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선생님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막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가르치는 게 고대부터 정말 싫어했나 봐요. 그게 좋지 않은 거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프랭클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실존이 소수의 실존이 다른 사람의 실존을 인도해 주는 일을 하지만 그런 소수가 지켜야 될 하나의 심리적인 룰은 뭐냐면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라.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프랭클이 탈무드이죠. 그 유대인들의 그 경전 탈무드의 신화에서 이런 신화가 있대요. 세계의 실존은 각 시대마다 존재하는 의로운 자 36명이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탈무드 신화가 있는데 전 세계의 도덕적 존립은 이 의로운 자들 중에 잠깐만요. 중에 자기가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거나 그러니까 자만을 하거나 그러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대요. 탈무드에.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명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인문세 쌤들 중에서 36명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을지도 모르는지 자기도 그걸 알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알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사실 의로운 자 36명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만 36명의 의로운 자가 지켜야 될 룰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그렇다는 거구나. 또 주변 사람이 알려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올 뿐만 아니라 죽는다는 그런. 근데 이게 똑같이 또 재밌는 게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고대부터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에오디프라냐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 지혜를 남에게 가르치지만 않는다면 상관하느니 말일세. 그러나 그 사람이 남에게 지혜를 넣어줘서 자기처럼 만든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화를 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남한테 혹시라도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거 안 해야 되겠다는 거를 고대부터 내려오는 지혜인데 네, 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프랑클은 무슨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무슨 이야기로 이 마무리를 짓냐면 이 탈무드나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결국은 개별적인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인간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에요. 이제 삶의 물음, 의미, 뭐 의미라든가 존엄이라든가 뭐 이런 삶의 물음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오늘은 좀 시간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수용량이 이 정도라서 이 정도로 마무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삶의 무릎에 응답하기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활동으로 응답하라. 말이 아니라 활동으로. 개별적인 인간이 중요하고 활동을 해라. 아마 저는 딱 생각난 게 인문세종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말 삶의 물음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찾아와가지고 이거를 다시를 했는데 삶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우리가 답하는 매 순간 이게 중요한 게 매 순간 그러니까 내일의 삶의 물음하고 모레의 삶의 물음하고 다른 매 순간의 의미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그 물음이나 시간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그러니까 저의 문남에 답하는 거고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물음은 매 순간 개별적인 인간 각자에게 완전히 다른 것으로 던져집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삶의 범위에서 개별적인 인간 각자는 대체될 수 없고 누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고통과 고뇌와 상실감을 갖고도 빅터 프랑클이 다시 꿋꿋하게 삶의 장으로 한 발짝 뒤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순간에 프랑클이 토로 수용소에 나와서 자기 그 삶이 자기한테 던지는 질문을 성실하게 대답하고 성실하게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터 프랑클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삶에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바꿔져야 되는 거죠. 삶이 나에게 질문을 해서 그건 매 순간 다르고 그러니까 에, 지금의 그 구체적인 그렇지만 그 답은 구체적인 삶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소중하고 대체될 수 없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예를 빅터 프랑클이 이제 제시하는 예 중에 하나가 그 무기징역을 받은 그런 죄수를 수송하는 운송하는 그 섬으로 데려가는 그런 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이제 이 사람은 너무나 악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그 다시는 빠삐용처럼 다시는 큰 풍랑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배 탄 사람들이 그때 36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배가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수갑을 끌어줬어요. 무기지수. 근데 무기지수가 정말 용감하게 자기 몸을 헌신을 다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살렸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그런 예를 하면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비록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만큼 극악무도한 무슨 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은 또 시간에 따라 변하고 또 장소에 따라 변하고 어느 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에게 부과하는 의무들은 단지 그 사람만의 것이고 그걸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오직 그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빅터 프랑클한테는 어떤 사람이 고귀하고 어떤 사람이 고귀하지 않고 비천하고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가능성을 끊임없이 열어놓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활동으로 구체적인 삶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삶의 물음에 응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모딜리아니 그림인데 모딜리아는 이탈리아 유태인입니다. 이제 모딜리아는 유태인 여자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딜리안이 그 유태인의 그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그렸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술 작품이나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의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 선한 것에 대해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아름다움의 체험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통을 통해서 삶의 물음에 응답할 수 있다. 근데 자신이 행하고 사랑한 것에 관련된 삶의 가능성들이 제약받았을 때 이러한 제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고통을 통해서 삶이 나한테 던지는 질문에 응답을 합니다. 네. 이러한 제약에 대해서 각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제약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고뇌를 짊어지는가 하는 점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고통이 인간을 성숙시킨다 이런 단순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클은 고통, 우리 삶은 아치 같다. 아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어야지 아치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아치가 유지되는 아치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삶의 가치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각자 다르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우리 삶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에 대해서도 이분이 많이 썼는데요. 자살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야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가치가 없는 삶이라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어서 지금 살아도 별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하고 유서를 남겨놓고 하는데, 우리들의 인류의 선각자들은 되게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도 능욕의 능욕을 받았을 때 정말 그 구도의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뺨을 맞고 그러면서 그 굴욕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게 아마 호모사피엔스한테 지어준 하나의 뭔지 아는가 하는 하나의 뭐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많은 선각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토 프랑클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조금 누구한테 나쁜 말을 들으면 좀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못 참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빅터 프랑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치를 유지하는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남의 시선이나 남의 말이나 좀 약하죠. 면역력이 없죠. 애들도 그렇죠. 조금 왕따라고 생각하면 왕따 하는 거 정말 좋지 않지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한, 미약한, 어, 빈약한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를 통해서 고뇌를 일부러 쫓아갈 필요는 물론 없지만, 고뇌가 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한 거에 따라서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프랑클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고뇌가 없으면 안 된다고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 않아도 고뇌가 널려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헤쳐가는데 반드시 만나야 될 친구니까. 그렇지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그것을 짊어지고 어떻게 그것을 변형시킬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랑클이 굉장히 좋은 말로, 아주 재미있는 그 말로 이 책을 해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요.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헤펠, 이 사람은 유태인은 아니에요. 독일 사람인데, 예, 독일의 극작가고 극작가 중에서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극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 자체도 헤펠 자체도 헤벨이라고도 하고 헤펠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인데 열심히 자기 재능을 갈고 닦아서 어, 어, 그 새로운 극작가의 길을 터놓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한 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어떤 것이 아니다. 삶은 어떤 것에 대한 기회이다. 물음이 물어왔을 때 그거를 대답하는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또 하나 프랭클이 이야기한 예를 들었던 책에서 예를 든 중에 기억에 남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프랭클이 라디오 강연도 했었던 모양이에요. 라디오 강연을 했는데 어떤 86세 된 어느 부인이 감상문을 써서 보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86세면 지금 한 95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 하면은 95세, 뭐 거의 100세 가까이.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이제 제 삶을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유예 기간으로 본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삶에 대한
얄팍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끊임없는 정말 힘있는 낙관주의, 긍정주의, 긍정의 힘이 느껴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샤갈인데, 샤갈도 98세까지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은 러시아 유대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주 색채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피카소하고 샤갈, 마티스 이렇게 세 명이 그 당시에 그 아름다운 색채를 했던 사람인데, 예, 여기 보면 여기 이디시가 좀 들어있을 그림이 들어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은 두 번째 역할인지 두 번째 아까 사랑으로 물음에 응답하는 사람이었는지 샤갈이 남긴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잠깐만요. 재밌어가지고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샤갈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삶에는 오직 한 가지 색채만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색채이다. 그래서 아마 샤갈의 경우에는 자기 부인하고의 사랑, 아마 남녀의 사랑에 중점을 뒀겠지만 프랑클의 경우에는 남녀의 사랑보다는 조금 더 아가페적인 사랑, 또 보편적인 사랑, 범위가 넓은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또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거를 삶의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랑클을 읽으면서 빅터 프랑클은 그 배경이라는 게 서양의 지성 그리고 유대인 그냥 우리하고는 다른 조금 약간 다른 그렇지만 굉장히 공통점을 갖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태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프랑클을 읽으면서 프랑클을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기쁨하고 고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의견을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되도록 우리 삶에서 고통은 고통으로 충분히 응답을 하지만 그 고통이 고통으로 고뇌로가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그 고뇌를 기쁨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우리가 길러서 고뇌는 작게 기쁨은 길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로 삶을 살고 싶은데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혹시 만나면 꿈에서 만나면 프랑클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수용소에서 모든 것이 다 비본질적인 것이 다 날아가고 실존만 남아있다고 그 자유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근데 그 실존이 아마 동양에서 이야기하면 아마 본성 이런 거하고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본성이라는 게 고통 속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유로울 때 본성은 드러나기 쉬운 우리가 자유로울 때 정말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고 그 자유를 향해서 가는 길이 또 삶의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좀 한 시간 좀 경과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시고 또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